예, 안녕하세요. 예, 김웅변리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All About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특강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사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께 디자인 보호법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의도됐던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의사항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으로 뭔가 디자인 보호법이나 뭐 디자인 실무화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는 그런 좀 강의 그런 뭐 발표, 세미나 뭐 이런 거의 성격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디자인 분야, 그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의 공부, 그다음 공부 방식이나 아니면 실무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요 영상에 이외에 뭐 다른 어떤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또 제 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과 그다음에 질문하신 내용들, 그다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 발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느끼시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공부에 있어서 동기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제 강사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2005년도에 변리사 시험에 붙어서 이제 지금 19년 차 변리사고, 이 변리사 기수로는 이제 42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운특허법인이라는 데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뭐 대학 나와서 이제 변리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홍익대학교에서 지식재산학 석박사 과정을 다 이제 수료를 하고, 아직 뭐 박사 논문은 쓰지 못했습니다만 뭐 곧 내년까지는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변리사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업무에 진심으로 좀 대하고 있는 그런 변리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강사도 이제 변리사가 됐을 때 2005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때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뭐 거의 2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나 발명진흥회,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업이나 대학, 이제 기관 같은 강의를 했던 부분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뭐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강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강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되게 좋아하고, 뭐 변리사님들 중에서는 뭐 강의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실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실무도 참 재밌어 하지만 뭐 실무와 강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단연코 강의를 더 좋아하는 그런 좀 변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 제가 찍었던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건 이제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제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에서 한번 캡처해 봤는데, 저거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한번 제 영상 찍다가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D2B 디자인 페어라고 우리 전국 단위 이제 공모전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한번 대형 강의실이거든요. 거기 뭐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강의하는 것이고, 저거는 이제 킨파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발표했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되게 소형 강의실인데, 요거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지식재산센터라는 곳에서 우리 일반인 기업인들,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강의 사진 찍는 거,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남긴다는 느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요번 All About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년 한 번 정도 찍으려고 해요. 매년 한 번 정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나름대로 이제 20년 가까이 이쪽에서 강의와 실무를 한 변리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자리가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번에 처음에는 이제 변리사의 전망과 디자인 변리사의 전망.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쪽 전문 변리사다 보니까 그쪽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답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변리사 이쪽으로 하려면은 디자인 쪽 학위와 전공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변리사를 할 때 이제 특허나 상표 같은 일들을 좀 많이 하느냐,
병행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한번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제 뭐 거의 뭐 20년 전이긴 하지만 뭐 지금도 공부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변리사 수험생 시절에 공부 경험 같은 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 그래서 특히 뭐 공부 장소는 어디였냐, 뭐 공부할 때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뭐 스터디 같은 건 했느냐, 뭐 그래도 2차 선택 과목은 디자인 보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리사 수험생으로서 이제 공부 방향성, 1차와 2차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사실은 뭐 이제 요거는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제 경험으로 그리고 강사 생활 하면서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지 못했던 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무적인 걸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국내외 디자인 보호제도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고, 뭐 공통점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릴 거고, 디자인보호법, 현재 우리 디자인보호법이죠.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의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한번 8번에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냐, 아니면 뭐 해외 변리사 자격이 있으면 좋냐, 그리고 변리사를 따고 큰 기업의 이제 IP 담당자나 법무팀이죠. 그런데 들어갔을 때 뭐 대우 같은 건 어떠냐,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연봉은 어떠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예, 그것도 한번 제가 아는 범위는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리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하나만 뽑으면, 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변리사가 되면 뭐가 좋냐? 그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단점도 있겠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김웅 변리사 당신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49살이고 내년이면 이제 50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꽤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런 답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진심이 느껴졌던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미리 좀 전제를 할게요. 제가 답변 드리는 거에 대한 전제인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얘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전제를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쪽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변리사 실무와 그다음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꼈던 점을 토대로 이제 지극히 좀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변리사님들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감안을 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뭐 제가 혹시 말하는 것들이 뭐 다른 변리사님들의 말과 다르거나 내지는 다른 변리사님이 혹시 이걸 보시고 김웅 변리사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변리사의 전망, 그리고 디자인 변리사의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일단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뭐 나름대로 이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되게 고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코로나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한테 변리사 전망이 좋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우리나라의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로 힘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변리사란 직업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도 구성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도 구성하게 되고 새로운 기획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이런 산업재산권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인공지능 있잖아요. 뭐 생성형 AI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리사들의 업무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더 나중에 그 극단적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저는 인공지능은 일종의 저희 업무를 할 때 효율적인 툴 정도, 즉 우리가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아직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자 그렇게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갈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뭐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전하면 뭐 저희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직업군도 다 위험하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론은 변리사의 전체적인 어떤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디자인 변리사는 더 좀 낙관적이라고 전 봐요. 제가 디자인 변리사라고가 아니고 제가 오히려 디자인 변리사면은 여러분 경쟁 변리사들 오지 말라고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잠재적 고객이 너무 많다고 전 봐요.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주저리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현실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알리나 쿠팡이나 뭐 테무나 아마존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그런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직접 구매해서 뭐 낑낑 들고 가서 차를 갖고 가서 차 트렁크에 넣고 집에 오는 이런 문화가 더 활성화됐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많은 물품들의 거래가, 상품들의 거래가 이런 플랫폼에서 일어나게 되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소위 침해품 자체가 노출되는 게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품 같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쉽게 발견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이 5개 사이트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침해 신고 센터라고 있어요. 침해 신고 센터라고 있어서 이 침해품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센터가 있는데 그때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처럼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권들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컨대 쿠팡만 해도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뭐예요? 쿠팡의 고객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침해품을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권리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자기들 고객의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엄청난 물품의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침해품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침해품을 법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디자인권과 상표권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신속한 법적 제재라고 해야 되나요? 초기 예방하는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예전하고는 다른 시장이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쿠팡이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뜨진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 변리사가 디자인권을 등록받아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침해가 발견되면은 침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도 변리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 쪽 변리사들은 일이 많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께서 뭐 디자인 전문 변리사들, 디자인을 주로 하는 변리사들의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디자인 변리사와 디자인 학위 전공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관련 학위나 전공이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 쪽 전공을 갖고 있으면 디자인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아무래도 이공대생이나 문과생들보다는 더 날카롭고 좀 정확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변리사들은 그 디자인 자체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디자인 자체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마치 이공대 변리사들이 꼭 노벨상을 받고 페이퍼에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명세서를 쓸 수 있는 능력과 명세서를 읽을 수 있는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 학위나 전공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공이 무슨 전공이라 하더라도 뭐 디자인을 보는 걸 좋아하고 디자인을 굉장히 디자인에 관련된 문헌 같은 걸 읽을 때, 그 다음에 디자인을 분석하는 뭐 날카로운 눈이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에 석박사 입학을 다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오히려 디자인 관련된 법률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기술이라는 개념하고 뭐 브랜드라는 개념은 우리가 특허랑 상표로 따로 보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그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 쪽을 전문적으로 변리사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뭐 디자인 보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기타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뭐 상표법이나 아니면 특허법이나 실용실험법도 아주 뭐 실무까지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넓은 공부를 위해서 아무래도 저도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디자인보법 선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확실히 1차 때 꼴랑 객관식 10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신 분들하고 2차 때 디자인보법을 선택해서 합격하신 변리사님들의 그 지식의 깊이가 달라요. 깊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뭐 사례 문제 같은 걸 바라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자기가 변리사를 뭐 회로 이론을 선택한 다음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디자인 변리사가 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그 변리사가 된 이후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준비,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디자인 보법 공부의 양이라는 게 양과 집중도가 실무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디자인 쪽 전문 변리사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전공과는 불문으로 아무래도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는 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디자인 쪽 변리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적 전문가, 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의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쪽 영역에서는 첫 스타트가 작품이냐 아니냐부터 출발해요. 왜냐면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예술가의 DNA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제 우리 이공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학 베이스잖아요. 수학을 좀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인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어떤 혼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그게 예술이 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뭔가 예술 작품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작품, 즉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뭐 저작물이 발생할 때 바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디자인권 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그 저작권으로 뭔가 법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작품이 설령 아니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실용실험은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들이죠. 그리고 정말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예쁜 어떤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입체 상표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산업재산권도 모두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출시가 되고 나서는 그 수많은 제품들이 다 디자인권 등록을 받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자목의 어떤 상품 형태 모방 행위나 감옥이나 파목 같은 어떤 주지저명성이나 아니면 좀 민감한 일반 조항들 같은 것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고 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거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디자인 전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더 공부할 거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귀여운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피치 같은 우리 유명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부터 상표권, 디자인권, 뭐 부정경쟁방지권 다 보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하나의 객체, 유명한 캐릭터 하나의 객체에서 나올 수 있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권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변리사의 특허 상표 업무의 병행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2024년 현재 봤을 때 변리사님들 중에서는 보통 특허를 하는 변리사님들이 디자인, 그 다음에 상표를 하는 변리사님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많이 한다. 무슨 소리냐면
특상비를 다 하는 변리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개인 창업을 하셔서 이제 혼자 하시거나 내지는 좀 규모가 작은 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조금 중형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디자인만 따로 한다기보다는 특허 디자인, 상표 디자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디자인을 좀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허도 하고 상표도 어느 정도 알아요. 물론 상표만 하시거나 특허만 하시는 변리사들보다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고객과 상담을 하고 고객에게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할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다 하는 변리사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가 이제 전문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의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님들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따졌을 때 뭐 디자인만 하는 변리사는 사실 별로 없다라고 업무만 하는 사람은 없지만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하는 변리사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처럼 제 실무에 실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의 디자인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레이더망에서는 보통은 이제 특허랑 디자인을 같이 하거나 상표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상표를 메인으로 하면서 디자인하는 변리사님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특허하시면서 특히 기계과 출신들 그분들이 디자인을 좀 병행해서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메인은 특허예요. 메인은 상표고. 근데 이제 디자인만 하는 변리사는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추세는 앞으로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문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프로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갖고 있는 변리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게 고객들은 사건을 의뢰할 거기 때문에 점차 이제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는 점차 자기 분야의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아서 그쪽 분야를 표방하는 변리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물어봐도 저는 제가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상표나 특허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하면서 일을 도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동료로 있다고 한다면은 업무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젊은 변리사님들이 좀 창업을 하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각각 자기들이 좀 나름대로 고객들이 업무가 들어올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예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부분만 정말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고 나하고 딴 건 다 그냥 일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특허에서 어떤 인공지능 분야만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해외에 어떤 국가만 내가 집중해 보겠다 이런 변리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쪽에 애착을 가지면 거기에 더 전문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 수험생 시절의 공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참 부끄럽긴 하지만은 뭐 한번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공부 장소, 뭐 비용 이런 거 좀 물어보신 대로 제가 한번 답을 좀 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집에서도 공부한 적 있어요. 집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그거 빼놓고는 다 집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동네 독서실에서도 여러분 구립, 시립 이런 독서실 있잖아요. 가격 1,000원도 안 하고 500원도 안 하는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독서실이라고 한 데 있죠. 한 달에 십몇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고 가는 독서실 한 적도 있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합격할 당시에는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제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주변에서 저를 좀 심리적으로 자극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제가 공부할 때 힘들 때 그 마음을 다잡을 때는 역시 대학교 도서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그 안암 캠퍼스에 어디 참사리길 있는데 어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과학도서관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도서관 5층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이 비용이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을 하기 전인 분도 많고 졸업한 이유도 있지만,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나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서 이게 1차 시험을 한번 떨어졌습니다. 좀
제가 1차 시험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놈도 아닌데 1차 시험을 회사 다니면서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때 1차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게 공부량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1차 준비 때 제가 뭐 회사 다녀봤자 1, 2년밖에 못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전략을 짰어요. 이제 동네에 보습학원이 있어요. 보습학원. 제가 지금 다녔던 그 보습학원, 중고등학교 보습학원은 그 아차산역, 그 5호선 아차산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정도 이제 과학 강사를 갔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 과학 강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걸 과학 강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사실 그때 수학이나 영어를 과외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왜 과학 강사를 가는 거냐면은 1차 시험에 이제 과학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공부라도 제대로 애들 가르치면서 제가 공부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 변리사 자연과학 시험을 대비해서 과학 강사로 하면서 돈도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법조하고 이제 그 당시 외국어 시험도 있어서 영어 시험도 따로 준비하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요 과학 강사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법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아, 1차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2차 시험은 진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강사는 포기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학원비만 벌겠다. 나머지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 좀 학원비하고 밥값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변리사 학원 그 비용만 벌겠다고 해서 과외를 했고요. 그때 과외 제가 딱 기억이 나요. 목요일 날 저녁, 목요일 6시부터 8시인가, 8시부터 9시까지인가 한 2시간, 3시간 했고요.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항상 기억났던 게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과외를 가고 집에 9시에 딱 들어오면 그때만큼은 9시부터 한 12시까지, 11시까지 그때는 조금 공부를 하지 않고 쉬었어요. 그때는. 나머지 뭐 토요일도 다 이제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 목요일 저녁, 그때가 이제 속된 말로 약간 공부를 잠깐 잊고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오징어 지포에다가 오징어 맥주 먹고 요런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돈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돈이. 그렇게 공부를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아끼고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합격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스터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만족을 하면은 불안하지 않은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만족하지 않으면은 자꾸 누구와 함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좀 구속을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1차 때 1차 때 스터디를 했던 것들은 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저도 좀 맞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저를 별로 맞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 서로 의욕만 넘쳤던 거죠. 사실 1차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책 많이 읽어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1차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2차 때 저는 2차 스터디원들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터디원들은 뭐 지금도 너무 자주 만나고,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2차 때는 저는 스터디가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2차 때 공부할 때는 뭐 책을 암기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쓰기 할 때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딱 모여서 그냥 답안지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런 스터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무작정 쓰기 연습을 할 때 스터디원들하고 딱 약속을 정하고 쓰고 끝나자마자 서로 쓴 거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바로 다시 밥 먹으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차 선택 과목은 저는 당연히 디자인법부 선택했죠. 디자인법부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뭐 합격하고 디자인 강의를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 지금하고는 달라요. 저 때는
PF, 그러니까 패스페일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회로 이론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회로 이론은 8, 90점이 나왔던 시절이었고 디자인 보호법은 70점만 넘으면 거의 수석에 가까운 점수였어요. 뭐 저는 그 당시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72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70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70점 넘으면 그냥 디자인 보호법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정말 최위 쪽에 한 명이었던 거겠죠. 아무튼 간에 70몇 점을 받아도 90점, 80점 나오는 다른 과목하고 경쟁해서 점수를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 선택하는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회로 이론도 좀 공부해봤고요. 유기화학도 공부해봤어요. 근데 둘 다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때 모 강사님께서 지금 강사 그만하셨는데 모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뭐 회로 이론이나 이런 걸로 우리보다 10점, 20점이 더 높게 나오는 걸 감안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거라서 70점 이상을 넘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머지 법 과목에서 커버될 수 있다. 그리고 법 과목의 민소나 특허나 상표 같은 걸로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디자인 법 선택하면 공부량이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뭐 이런 논리가 저한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법을 선택했던 것 같고 그때 다행히도 다른 법 과목도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200명 합격자 중에서 뭐 10위권에 들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점수가. 당연히 디자인 보법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패스페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패스페일에서 패스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인 보법 같은 선택 과목들은 다 어느 정도 능력만 갖췄다라고 하면은 패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결국 진짜 진검승부는 민사소송법하고 특허법, 상표법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또 디자인보법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디자인보법이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예 다른 회로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특허나 상표나 이런 거에 이론적인 연관성도 있고 그리고 답안지 쓰는 어떤 그 방식이나 이런 것도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디자인 보호 선택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제 저작권법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긴 하는데 뭐 저는 저작권법을 제가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양은 작다라고 하고 나중에 뭐 변리사가 되고 나서 저작권법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그 1차 때 알고 있던 디자인 보법을 하면 되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디자인 보법 강사라가 아니라 그냥 다시 제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 디자인 보법을 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수험생의 공부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1, 2차 공통, 성실하고 한결같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1차 때 떨어졌을 때는요. 진짜 한결같지 않았어요.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을 읽으면서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자꾸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의 원인은 뭐냐면 꾸준히 공부 안 하고 항상 뭔가 정해진 시간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결같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 중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강사가 되고 변리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후배 변리사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다 그래요. 자기가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나오지 않으면 합격한다. 하지만 중간에 뭐 일이 좀 다 터지고 뭐 그게 뭐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꾸 뭐가 이슈가 생기고 그러게 되면은 그거는 떨어지는 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실하고 한결같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기 때문에 붙은 거지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한결같지 않은데 붙는 경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 1, 2차 공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차와 2차를 좀 나눠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1차 시험 때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책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집, 즉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안 풀고 들어갔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아는데 문제를 푸니까 자꾸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 출제 의도의 출제자는
이거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파놓은 그 함정들 있죠. 이거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파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뭐 문장을 조금 바꾸거나 뭐 반드시 오로지 어떠한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들을 그런 거를 많이 틀려보고 많이 경험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못 해보니까 확실히 1차 시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2차 때는 교재 책을 읽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책을 빨리 읽고 그 해당 부분의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 부분에 관련된 걸 책을 다시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문제를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2차는 답안지를 어떻게 꾸미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알든 모르든 간에 전체적인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써보는 게 주관식의 마지막이고 객관식은 많이 풀어보는 게 마지막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디자인 보법을 선택을 하는 게 왜 저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냐고 하는 거냐면 1차 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디자인 보법도. 왜냐면 그 10개라도 반타작하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풀어.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차 준비를 할 때 특히 동차생들이죠. 바로 1차 처음 붙은 분들. 그분들은 바로 쓰기 연습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읽으면서 바로 쓰기 연습 들어갈 수 있는데 저작권법이나 이런 거는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기 연습의 양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다. 이게 맞다. 1차는 문제를 많이 풀어. 최대한 기본서는 최소 기본 강의 빡세게 듣고 교재 정도 한두 번만 하고 그리고 바로 문제 풀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주교재가 문제집해야 된다는 거고 2차는 뭐다? 답안지 쓰고 사례 문제 풀고 이런 것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같은 거는 오히려 부해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점점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책을 읽고 서브노트를 읽고 이러다 보면서 점점 메꿔지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에 쓸 땐 거기가 메꿔져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십 번 반복하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평상시 마음가짐의 문제인데요. 버킷리스트가 이제 원래는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뭐 말을 좀 해석을 달리해서 변리사 합격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 메모하시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힘들 때 지켜보기만 해도 행복하거든요. 뭐 어디 놀러 가야지, 뭐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 부산 여행 가야지, 제주도 한번 가야지, 정말 태국에 한번 동남아에 누구랑 놀러 가야지, 아니면은 뭐 정말 내가 마이너스 통장 생기자마자 내가 중고로 2천만 원짜리 이런 차 한번 사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써보세요. 재밌어요. 그걸 나중에 변리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의 현실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도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게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하자. 그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목요일에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과외까지 딱 끝나고 와서 2차 때 힘들 때 그때 한 2-3시간 정도는 좀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좀 맛있는 것도 사 먹었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시간이 됐으면 맥주도 한 잔 먹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오로지 목요일 저녁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 저녁은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약간, 좀 리프레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사람이랑의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변리사가 되고 나서 제가 되게 아꼈던 제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고 답안지가 그냥 너무너무 잘했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뭐더라 과일 주스를 사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과일 주스를. 그 과일 주스 하나가 자기 열심히 산 오늘을 위한 선물이라는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하기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선물해야 돼. 아니야, 난 2시간에 한 번씩 선물 줘야 돼. 이렇게 해서 너무 선물만 많이 주다 보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내외 디자인 보호 제도의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특허랑 상표 쪽은요, 제가 봤을 때 해외랑 우리나라랑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인 골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 디자인은 정말 제도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정말 나라마다 다 달라서 저도 지금 나름대로 이게 20년이면 여러분 진짜 강산이 2번 변한 경력인데도
여전히 약간 애매한 것들은 아무리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쪽에 법을 해석하더라도 여러분 법의 해석은 그 나라의 문화와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관점에서 한국민의 관점에서 그쪽 나라의 법을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매한 거는 무조건 현지 대리인한테 물어보고 현지 대리인에게 답을 듣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컨설팅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더욱더 심해요. 그만큼 제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면 작도법도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뭐 공개 후 몇 개월 안에 또 공개 후 공개 사유가 있기도 하고 공개하고 나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작년에 그 법이 바뀌면서 공개 후 12개월 안에만 출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은 반드시 출원할 때 다 제출해야 돼요.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그거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 못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중국은 아예 공개하면 신규성 상실 내외 6개월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공개 사유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공개하면 못 들어가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사 일부 심사 운영 방식. 우리나라는 심사 일부 심사 다 운영하고 있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 완전 거의 무심사에 가깝고 미국은 완벽하게 심사만 하고 있고 일본도 완벽하게 심사만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애매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심사를 하고 있다느니 그래서 국가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비밀 디자인 제도도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고요. 존속 기간도 달라요. 존속 기간도. 우리나라는 출원일부터 20년이 만료이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중국 어디더라? 어떤 나라는 25년도 있고 어떤 또 15년도 있고 막 그래요.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동일인 간에도 확선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디자인법법 33조 3항 단서에서 동일 출원인 간에는 확선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관련 디자인 같은 경우도 유사한 디자인들은 반드시 출원 시에 함께 출원해야지 나중에 출원하면 또 거절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변리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현지 대리인이라서 애매한 거는 현지 대리인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보법, 현행 디자인보법이네요. 그죠? 현행 디자인보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싶은 게 신규성 상실 예외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가 변리사가 된 이후부터 진짜 정말 한 5번, 6번 개정된 것 같아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데 신규성 상실 예외가 작년에 이제 2023년 12월 21일 시행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공개 후 12개월이고 이제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36조 2항이 삭제가 됐는데 여러분 그 과정까지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었고 많은 실무에 있는 변리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꼭 좀 바꿔주세요. 막 공청회 열어서 토론하고 반대파도 있고 막 특허법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제도의 취지니 이런 거 따지고 해외 제도 가지고 와서 비교해보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사회가 우리 업계가 바라면 바뀝니다. 법은요. 법은 니즈가 강할수록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규성 상실 예외는 사실 지금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졌죠. 다만 이제 여전히 또 문제가 있어요. 36조의 1항 단서에 있잖아요, 여러분. 공개가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 출원 공개나 등록 공고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건 그러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리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걸 더 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서 계속 또 니즈가 생기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법이 바뀌겠죠. 아무튼 간에 법이라는 건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나라들은 법을 한번 바꿀 때 진짜 고민해서 한 10년 만에 바꾸고 이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런 산업재산권 쪽은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지식재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진짜 민감해요. 그래서 법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아마 지금 여러분 우리 수험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변리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특허청에서 입법 예고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 그게 시행되면은 또 거의 제 생각에는 대개정에 준하는 디자인법부 개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컨디션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호 범위 확대 필요성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이제 계속 우리 화상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거에 관련해서만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요걸 좀 더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인테리어, 그죠? 인테리어나 아니면 건축, 익스테리어죠. 그런 건축물의 내 외부의 외관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입법 예고안에도 그런 게 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호 범위 확대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디자인보법이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한계를 둘 거냐의 문제인데,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보법은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이런 것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조율은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일부 심사 등록 제도는 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죠. 여러분 뭐 공부할 때 아셨겠지만 일부 심사 등록 제도 같은 경우는 뭔가 유행성이 강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애들을 빨리 심사해서 빨리 등록시켜주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신청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있는 논의도 있고요. 일부 심사 등록 제도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리 남용적 분쟁이 너무 많아요. 형식적으로 등록받고 상대방 괴롭히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디자인 제도 같은 경우 뭐 3년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을 뭐 출원이 좀 선택함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자를 치유시켜주는 제도 같은 거, 정정제도 이런 걸 도입하는 것들 관련해서 논문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의 물품 디자인 제도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디자인 1출원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1디자인 1출원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디자인적 컨셉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를 디자인으로 봐주고 있는데, 굳이 뭐 한 번의 물품 디자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의 물품 디자인을 하면 뭐 이상의 물품에 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동시사용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1디자인 1출원주의로 하나 묶어서 쭉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현재 법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은 완전할 수 없어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어떤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완전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바뀔 거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이 바뀌는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바뀌는 거를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짜증내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험생이고 법은 수험생을 위해서 바뀌고 수험생을 위해서 안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우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법이 자주 바뀌든 심사기준이 자주 바뀌든 덤덤하게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하고 추가 공부한다.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좋은가? 뭐 좋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성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성비라는 말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변리사까지 땄는데 굳이 변호사 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가끔 가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신나게 막 해서 심판까지 가고 막 다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은 사실 형사 고소, 그죠? 고소해서 형사 처벌 받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민사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못하는 거,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합의로 해결하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제 주변에 많은 협력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굳이 제가 변호사가 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변리사이기 때문에 할 게 뭐 없으면 모르겠는데 할 게 좀 많아요, 생각보다. 찾아보면은 정말 많고, 일이 막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또 그 몇 년을 로스쿨 가서 공부하고 또 실무를 담당해서 실무를 배워야 되고 그런 시간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젊은 분들은 약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20대나 30대 분들 중에서는 뭐 변리사 되고 나서 일을 하시다가 내가
변리사 일보다 이런 일을 더 하고 싶다라는 쪽이 변호사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 변호사 시험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변리사로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변호사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로스쿨 가버리면은 뭐야, 변호사는 정말 변리사 자격증은 문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호사 돼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리사 실무를 어느 정도 하고 변리사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좀 알고 나서 변호사가 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뭐 저는 이혼 소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랑 아무런 관련 없는 거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굳이 변리사 시험을 왜 공부해요? 그냥 로스쿨 가는 게 낫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변리사 자격, 좋죠. 여러분, 제 제자 중에서 옛날에 제 학교 후배였는데, 그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일을 한 5년 정도인가 6년 정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땄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해외에 미국 쪽에 일을 할 때 그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뭐 해외 나가서 살면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살면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뭐 호주에서 생활하고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뭐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근데 뭐 그분이 저보다 행복하냐 아니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근데 단순히 해외 변리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라는 논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뭐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또 내가 거기서 뭔가 인생을 새롭게 좀 살고 싶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뭐 해외 변리사 자격증이나 해외 변호사 자격증도 따는 거는 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그걸 따면 무조건 좋다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하우스 변리사들 요즘 많이 가요. 예, 요즘에 제 후배 변리사님들도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인하우스는 대우가 뭐냐? 대우가 좋냐? 그거는 기업마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인하우스로 가게 되면 거기에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변리사는 한마디로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주는 척도가 되고 가산점이나 뭐 연봉 협상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이외에 없는 거죠. 인하우스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인하우스를 가게 되면 뭐 복지도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복지는 그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좋다 안 좋다가 모를 거고, 그 복지가 있다가 갑자기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복지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인하우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업에 뭔가 IP 관리, 기업에서 이런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배울 것도 있으면 배우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족하다면 내가 가서 거기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면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돈을 뭐 많이 번다 적게 본다 아니면 뭐 복지가 좋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변리사 자격증까지 따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변리사 같은 연차의 변리사 애들이 그 후배들이 인하우스 가서 하는 말이 항상 그 말은 해요. 그러니까 연봉은 좀 깎였다라고 얘기하고 가요. 예, 연봉은 좀 깎였다. 하지만 나는 인하우스 가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받는 돈의 갭만큼의 뭔가 보람이 있거나 뭔가 다른 어떤 성과가 있는 거니까 가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하우스를 가게 되면 조금은 깎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워낙 많이 주는 또 회사들로 가게 되면 뭐 깎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뭐 최근에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변리사를 뽑는데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말도 들었고, 누구 좀 추천해달라 이런 말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하우스로 가는 거는 뭐 저는 권해드립니다.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내가 변리사로서 변리사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하우스 안 갑니다. 예, 저는 제가 정통으로 이렇게 고객을 바로 응대하면서 심판소송하고 분쟁하고 출원하고 이 업무가 저한테는 딱 맞아요. 맞고, 예, 제일 좋기 때문에 어디 또 구속돼가지고, 네, 누구의 상사의 지시를 받고 결제받아야 되고 이런 건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현재 연봉과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연봉이라는 건 초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초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저 6천에서 뭐 많게는 7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 변리사가. 여러분,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건 약간 좀 별개로 보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한테 거의 연봉 7천 가까이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업계가 힘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걸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의 일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나쁘지는 않은 거죠, 상황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변리사 연봉이 그 정도 초봉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건 저도 이거는 확실해요. 한 6, 7천 원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저도 뭐 이제 업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수입은 이제 여러분이 좀 달리 봐야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많이 벌다가도 어떨 때는 적게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자기 창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많을 때는 진짜 엄청 많을 때도 있어요. 통장을 보면서 막 그냥 너무 뿌듯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없을 때는요, 그냥 머리가 빠져요,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셔서 어느 길을 갈 거냐, 돈을 많이 버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돈은 좀 적당하게 벌더라도 내가 약간 뭐 퀄리티 쪽을 좀 생각하면서 내 전문 분야를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갈 거냐, 뭐 저처럼 이제 약간 디자인 분야에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이런 걸로 가실 거냐, 아니면 인하우스에 가셔가지고 내가 한번 정말 임원까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니면 난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특허청에 가서 심판관이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수입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수입을 포기하는 만큼의 여러분이 얻는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뭐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불행한 건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변리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하나만 뽑으면,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하고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대학교 좀 졸업한 지 뭐 30년 됐다고 해서 학교에서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 동기들이 뭐 의사도 된 친구 있고 변호사도 된 친구 있고 해서 다 같이 사업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다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변호사 친구는 그걸 항상 스트레스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법정에 가는 거. 이게 우리 변리사들은 특허청에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게 특허청에 심사관님 만나러 가거나, 뭐 심판이 있어서 구술심리가 가거나, 아니면 특허법원에 뭐 변론기를 참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은데, 이제 변호사님들은 맨날 재판을 이제 법원에 가셔야 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너무 간절하세요. 또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그다음에 뭐 권리의 속부, 권리가 인용되냐 안 되냐 이런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먹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많지만 그게 없다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은 그런 사건의 그 경중이 워낙 세요. 우리처럼 약간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약간 약해 보이는 거죠. 센 게 많죠. 그러니까 센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건데, 돈을 못 벌 때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건들이 졌을 때의 그 고객들한테 받는 원망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맡으면 돈이 그게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말 시종일관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약간. 자, 두 번째는 이제 제 친구 중에 의사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수입이 많더라고요. 수입이 뭐 저보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뭐가 안 좋냐면 맨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병원 퇴근하고는 자기 일이 있는 거지만 병원을 항상 가서 일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변리사가 돼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 요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회사에 출근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 제가 외국을 나가든, 그리고 국내 어디를 가든 간에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율성.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집에서 뭐 아내가 바쁠 때 가사 일을 많이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더 집안이 잘 굴러가기도 하고요. 그거 뭐 제가 뭐 멋진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시간을 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에 너무 아파트가 비싸면 조금 교통 좋은 지방 쪽에 아파트 사라. 그리고 재택해라. 그리고 가끔가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있을 때만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업무가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도 그렇고 변호사 의사들은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고 뭐 비슷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이런 자율성과 자유로움이 훨씬 다른 직업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요번에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휴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아예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하면서 쉬는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면 돼요. 노트북 들고 떠나면 됩니다. 가서 요번에 너무 더워서 강원도 태백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워케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서울이 34도일 때 거기는 뭐 22도 그래요. 시원해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자도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일하고 왔거든요. 회사 굴러갑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저는 변리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 앞으로 10년, 뭐 20년, 60, 70까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일단 나름대로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한번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뭐 성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변잡기, 뭐 너무 개인적인 것 이런 걸 물어보면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지만 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동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